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번 7월 주제는 조합이냐 신탁이냐 정비사업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관련돼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들은 나하고 구청하고 센터 쪽하고 다 연결이 돼서 내가 하는 얘기를 센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센터가 우리를 뒤에서 자문하고 있다. 아니면은 센터 쪽에서 누구 편을 들 거다. 그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는 영등포 구청에서 예산으로 저희가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곳이지, 어느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만을 위해서 자문을 한다거나, 어느 특정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편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등포 지역 내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영등포 구요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자문을 하시면 당연히 자문료가 발생하겠죠. 저희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사법인입니다. 그래서 위탁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법과 규정과 절차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가 제가 벌써 몇 분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영등포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자문비를 받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합이냐 신탁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결국 조합원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 신탁 방식도 또 두 개로 나누죠. 이제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정비사업 동향부터 OX 퀴즈입니다. 상담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비사업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는 상담이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그리고 사업 방식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통칭은 다 사업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그리고 교육, 이런 업무가 상담센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매월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상담센터는 저희 영등포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제가 7월 달에는 동작구에 가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상주 인력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신길 사무소에 1센터에 2명, 여기 2센터에 2명씩 상주 인력이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주말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등포 지역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영등포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담 인력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 정비 사업 좀 볼까요? 수도권 이제 주담대 한도가 6억 제한되면서 28일부터 즉각 이제 시행이 됐다. 이 내용은 너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뉴타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인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고 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개념만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이미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눈에 익는데,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 요즘에는 가장 뭘로 치환을 해줍니까?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상향시켜준 거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어떻게 해요? 임대주택으로 해주고 있죠. 네네. 아니면 또 인프라 시설인데 대부분 임대주택 쪽으로 기부 체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부 체납도 많이 현실화가 됐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의 그 수준하고는 많이 좀 갭은 있어도 그래도 기존보다는 기부 체납 비율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해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가 됐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사업을 하려면 75%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제도는 뭐냐면 이게 안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적극 행정 행위의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제도적으로 많이 낮춰져서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이 해줬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업 수주, 추가 이주비 가른다 해서 뭐 건설사들 대출 장애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비 사업의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분담금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정비 사업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 그냥 공짜로 지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공사비에 어떤 식으로든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고 다시 내어주는 그런 구조가 좀 더 올려서 내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내 감정평가법인 선정 실적 등록 의무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여기서 어떤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 방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감정평가 법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동작구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법한 거는 초기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상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해당 지역의 선 감정평가를 받아서 생각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그거 기준으로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토어제 지정 번복에 따라 급등한 마포 송동집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지켜봐야죠. 지금 부동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부동산 제 아무리 전문가들 다 모여놓고 얘기해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때그때 다른데. 그리고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국내에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있는 거는 거의 열의 8, 9은 추후 그러니까 나의 향후의 재산상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맹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나마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조금씩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은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은 뭐 말할 거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비 사업의 추진 방식 좀 볼까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이제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조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는 기존에 민간 개발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민간 그 시행사에서 한 블록씩 다 매입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이제 공공주택이든 주상복합 올려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값 플러스 알파 인건비 그리고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막 2배, 3배, 막 4배 막 폭등하면서
사실은 이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도 그 분양가에 맞춰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토지를 담보로 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PF를 이렇게 되는 이제 브릿지 활용해서 이제 PF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PF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뭐 대출이 막힌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민간 개발보다는 리스크를 줄인다 해서 그 정비 사업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재산 금액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요. 정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줌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주다 보니까 임대주택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주택 공급 때문에 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보시면 조합 대 신탁, 목동 출단지 사업 방식 고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 방식은 사업 진행은 빠르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조합 방식은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쉽지만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행정행위 자체가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늘어지다 보면은 중간에 사업이 가다 말고, 아니면 자기 분담금을 초기에 어느 정도 내기로 했는데 또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방식이 사업 추진에 더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정비 사업의 이제 추진 방식은 이런 조합도 있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모범 사례인데, 투명한 자금 운영과 주민 간 소통으로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례를 이제 검증 발굴하고 있는데, 강동구 천호 1구역 도시환경 구역에서 전통시장 4곳에 포함되어 있는 6년간 이제 조합 설치 못했는데, 이런 이제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이제 172명이나 공유자를 포함해서 463명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간담회를 통해서 40일에 개최하고 조합 사무실에서 공개 서류를 배치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을 적극 설득시켜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설득과 공개 서류라는 겁니다. 보통 정비 사업에서 잘 되는 곳들은 모든 사업들을 투명하게 열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자꾸 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해서 잘 안 되는 조합들은 주민 설명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리고 공개 서류를 하면은 공개 서류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실제로 가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심리가 무슨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까다롭게 준다는 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공개 열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갔는데도 안 준다. 그거는 조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뭐 조합원 분들이 계실 거고, 조합장도 계실 거고, 향후에 조합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고, 이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공개 서류. 근데 그걸 막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조합은 이제 918만 원을 쓰면서 총회 개최 비용만 총 1억 980만 원을 이제 절약했고, 조합비 운영 이제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해서 2010년 7월 추진을 설립한 후에 12월 2주까지 3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영등포 상하 현대아파트 조합은 추진위원회 부조리 갈등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44일간 특별감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정상화시켰고, 이를 이제 모범 조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에서 3%로 낮춰 적용받게 해줬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건 뭐냐면,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해야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그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건 아마 뉴스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비사업 조합 갈등 심화, 소송전도 난무.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예.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전국 정비조합이 사업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극한 대립을 치달았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기사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의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신탁 방식의 사례를 볼까요? 신탁 방식에 보면 장대 B구역
지난 2006년 추진회가 2006년에 설립됐었네요. 그래서 이게 제 고향입니다. 대전입니다. 유산 5일장과 유성시장 등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제가 이 지역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탁 회사가 확보된 자금력과 사업소 전문을 바탕으로 사업을 대행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염원했던 주민들의 뜻을 모이기 시작했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신탁 방식으로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최고의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됐다. 조합장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없어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건설사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순 보급 형태로 시공에 부담이 적다. 조합, 건설사 모두 불안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탁 방식의 사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전문성을 갖췄던 신탁 정비 사업, 어설픈 사업 진행에 잡음이 일어나. 그래서 아파트 소유주 상당수는 사업 시행자가 기대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더 늦기 전에 조합 방식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하실 때는, 그러니까 신탁 방식으로 하실 때는 신탁사의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소위 레퍼런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행했던 사례, 대부분 신탁사가 시행이니까, 시행했던 사례를 쭉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한 시행 사례가 뭔지를 평가하셨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했던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행사가, 신탁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데에서 이제 병폐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 조합 방식의 사업성이 더 좋냐, 신탁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 예,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신탁사가 하는 경우도 더 좋다. 어떤 데는 조합 방식으로 하면 이게 더 좋다. 뭐 합쳐서 하면 더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사업성 보고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카더라 방송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사업성 자료를 분석해 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듣고 나서 그냥 듣고 이게 맞거나, 아니면 여론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조합으로 갈지 신탁 방식으로 갈지는 효율성을 따지는 건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끝나고 서울역을 갑니다. 서울역을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맞을까? 택시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대답할 거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시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이나 신탁 방식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 그때그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성 분석 해봐야죠. 돈이 들더라도 해보고 그거에 맞는 걸로 가야겠죠. 근데 막연하게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서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우르르 가는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등포 지역 구민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꼭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성 분석은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업 방식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고, 사업지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 이게 사업성 분석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얘기만 듣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제 조합 방식과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나눈 거는 돈을 누가 대느냐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금 조달 쪽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금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과 신탁으로 가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신탁도 사업 대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합 방식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되고 누가 자금을 대요? 시공사에서 되는 겁니다. 시공사의 신용도를 갖고서 여기서 그러니까 펀딩을 일으키는, PF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은 어디서? 신탁사에서 신탁으로 펀딩을 일으키고, 다만 요즘 그 사업 대행자는 건 조합은 계속 시행을 하고, 대신에
돈은 신탁사에서 되는 이런 형태고요. 아니면 그냥 신탁사에 넘기겠다 그러면 신탁사인데 바뀌는 건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총회에서 하는데 대행일 경우에는 시행이 신탁사가 하면은 전체회의에서 하는데 대부분 신탁사가 거의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누구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주민들 의견보다는 신탁사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신탁사의 실적을 봐야겠죠? 그죠? 실적을 보는데 어떤 실적? 우리 규모와 비슷한 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실적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 대행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합 총회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이제 신탁사가 자금을 대기 때문에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도 그래도 조합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방식별로 이제 절차를 보면요. 그 조합 방식은 당연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추진위원회든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신탁으로 하면은 신탁 지정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중간 과정은 필요 없죠. 신탁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탁사가 지정 고시가 되면은 이제 신탁사가 후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중간의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식별로 보시면은 이제 신탁 방식의 경우는 조합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라도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탁 방식으로도 또 전환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인데요. 조합 방식의 장점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자율성, 그러니까 뭐 분양 수익 조정 가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거는 그거죠. 조합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라는 거겠죠. 신탁 방식은 자금 대신에 요기 없으면 이게 서로 이제 단점입니다. 자율성 확보 대신에 신탁사로는 자율성이 좀 덜 확보되겠죠. 제한이 되겠죠. 안 된다는 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분양 수익 조정 가능성 좀 제한이 되겠죠. 근데 신탁 방식 좋은 점은 자금 조달 이용해. 왜냐하면 신탁사가 사업 책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의 전문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런 업무만 했던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조합장과 이사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전문적이긴 하죠. 그런데 단점입니다. 조합 방식의 단점은 의사결정이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엮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내부 갈등 이게 이제 엮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 자금. 그러니까 조합장과 이사진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조합 방식을 그러니까 이런 정비 사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업체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둘리는 거죠. 조합장이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갖추고 있다고 하도 내가 어느 조합장을 해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자문해봤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업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 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신탁 방식의 단점은 이제 수수료, 시행사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펀딩을 불러일으켰으니까 본인들의 수수료를 떼간단 말이에요. 수수료 부담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에서 조금 그 부분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 전문성 있는 데고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위는 정보의 그 정비 사업의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신탁사가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여기 장점이 여기는 이쪽에 단점이 되고 여기 장점이 여기 더 단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 항상 일장일단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조합 방식에 대해서 좀 볼까요? 조합 방식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타분의 75% 이상,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공동주택은 70% 이상, 토지 면적 1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및 외 지역 포함 시에 75% 이상, 3분의 2 이상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뭐 자료만 검색해보자 바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요건 및 조합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토지주, 땅 주인, 그리고 건축물 주인, 또는 토지만 되고 건물을 세웠으면 지상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대부분 공동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유자가 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 채가 온전한 한 채가 아니잖아요. 비율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땅을 이제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시에 모두 조합원이 되고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의 안 되면 돈을 주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현금 청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일정 시간 이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상황입니다.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합원 자격 보시면은 이제 투기과열 지역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게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영등포도 있네요. 그래서 영등포는 2023년 1월 5일부로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중 자유로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가능하고, 재건축 조합, 다물건 분양 주택수 완화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되는 3주택까지,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그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물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목적이 아니면 어쨌든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그냥 분류가 돼요.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합에서 또 안내를 하기 때문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금 청산의 방식은 항상 시세잖아요. 근데 시세를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좀 똘똘한 거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의 분위기는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와 부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아우 답답하네, 똘똘한 거 한두 채만 있으면 되지,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일단 저희는 그런 투자를 목적으로 영등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갈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된다, 대상이 되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합리적이고. 조합 설립 인가 절차는 한번 그냥 쭉 볼게요. 이미 하도 많이 내용 나와 있고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관 작성을 하게 되고요. 사업비 추정분담금 산정하게 되고, 개별 통지를 하게 되고, 추정분담금 제공하게 되고, 동의서 작성하게 되고, 동의 검인 및 연번 부여가 된 다음에 동의서가 진구가 되면은 창립총회가 열리고, 창립총회가 다 통과돼서 서류가 구비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거죠. 신탁 방식입니다. 그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정비사업 신탁 방식은 개발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탁회사의 신속성, 안정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의 유무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대상자 방식이 다른데, 아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업 시행자 방식에 따라서 대행자 방식과 시행자는 그냥 다 하는 거죠. 조합은 일을 관여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사업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있고 총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그 총회가 운영이 되고,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이 총회가 구성이 안 되죠. 그냥 시행자가 다 하는 거, 전체 회의가,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추진회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취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행 모든, 그러니까 시행 자체를, 이 사업 전체를 그냥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신탁사에서 하는 게 신탁의 사업 시행자 방식입니다. 대행자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은 조합, 총회가 살아있고 시공을 시공사가 아니라 신탁사가 하는 게 대행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용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 사업 시행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건 시행자는 다 필요 없죠. 그냥 신탁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총회도 없죠. 그냥 전체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회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협의체입니다. 어차피 전체회의 열 수도 없어요. 다 열 수도 없고 그냥 대표성을 띠는 이제 의견들을 위주로 전체회의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협의체라고 합니다. 협의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제 지정 고시 후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행자 방식은 시공사가 빠지고 시행사가 시공을 한다. 펀딩, 그러니까 자금줄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죠. 돈을 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뭐 조합에서 신탁사에 대한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럼 신탁사가 사업비를 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사 및 용역을 주는 거죠. 시공사 다 선정하고 그리고 공사비와 용역비를 이제 기성고는 이제 뭐 월말기수 정보 뭐 분기 마찬가지로 진행되는데 기성고 모든 시공가 시설 사업은 기성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분양하고 대금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 상환하고 그다음에 수익교 부분 신탁 해지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신탁사에 수수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신탁사가 제한을 하잖아요. 자기네 그 수수료 얼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 방식 보시면 신탁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비 조달하고 공사 발주내고 분양 등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조합이 필요 없는 거죠. 협의체에서 구성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또 협의체에서도 대표를 뽑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의견 개진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각자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신탁 시행 방식은 신탁사에 알아서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신탁업자 요건은 이제 신탁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방법을 특정 행위를 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되고요. 금융위원회부터 인가를 받는데 뭐 이런 내용은 큰 의미는 없고요. 앞서 뭐라고 말씀드릴까? 신탁사 뭐 보라고요? 실적 봐야 된다. 실적. 아셨죠? 근데 실적이라고 막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정비구역에 이런 정도의 규모, 이 정도 사업비로 많이 해본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야 된다? 실적과 이 신탁사가 어느 시공사하고 일을 했는지. 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브랜드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시공사가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들어오면 어디, 삼성이 들어오면 어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꼭 봐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시면 조합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분담금 내려가면 그때마다 내시고 그리고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시고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좀 더 똘똘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끼리 십시일반 하더라도 사업성 분석해라 하지 말아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못해요. 영등포지역에서 못합니다. 못하니까 저는 뭐 어차피 물 건너간 얘기고 전 타 지역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사업성 분석을 꼭 하셔서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신탁이 좋다, 조합 방식이 좋다, 뭐 신통이 좋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통합이 좋네, 뭐 개별적으로 가는 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사업성 분석 해보면 돼요. 그러면 답 나와요. 아셨죠? 한 곳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한두 군데 정도. 감정평가 몇 군데 합니까? 3군데 하죠? 사업평가도, 사업성 분석도 2-3군데 맡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셨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내용 다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실적 보는데 내 규모를 했던 신탁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이 신탁사가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시공사를 누구 선정했냐? 이거 정도만 봐줘도 얼추 절반은 성공이에요. 절반은. 근데 이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누가 MOU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또는 누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이런가 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꼭 보셔라. 아셨죠? 다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건 관심 없으셔도 돼요. 이건 신탁업자는 이런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본력을 봐야겠죠. 당연히 자본이 좀 빵빵해야, 속된 말로, 우리끼리 흔한 말로, 빵빵해야 안정적으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신탁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 이렇게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회사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신탁사는 공시할 확률이 높거든요. 공시가 아시죠? 혹시 주식 좀 하시나요? 주식 하시죠? 해보셔서 아시죠? 그럼 뭘 봐요? 회사의 뭐 사업성도 보지만 공시자료 같은 데 들어가면 부채 비율 보시죠. 부채 비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보면 여기가 좀 괜찮다라는 게 나와요. 부채 비율. 아셨죠? 신탁사 뭘 보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 보고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요. 부채 비율. 아셨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 그래가지고 이 건전성이라는 게 경영평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영성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원의 유형을 상대없이 신용 위험액 반영을 하고 계정원의 자기 자본 대비 총액 여기 나오죠. 점진적 한도 위험액 한도 점진적. 그래서 이제 시행을 올해 7월 1일부터 진행한다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하시려면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뭘 보라고요? 첫 번째 신탁사 선정할 때 일단 첫 번째 뭘 봐라? 실적을 봐라. 두 번째 시공사가 뭔지 봐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를 신탁사가 건전을 보려면 뭘 봐라? 자본을 봐라. 두 번째 뭐? 부채 비율을 봐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나마 그러면 50%는 접근하는 거예요. 안정성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이런 얘기는 우리 영등포만 합니다. 동작구에서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의리가 있는 거니까 유튜브 보면 다 보겠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영등포 지역은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물론 이제 민원이 아니라 상담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왜? 더 기존보다는 더 좀 고급진 정보를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제한이 있어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어디서 많이 보는 줄 아세요?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영등포 저희 강의를 더 많이 봐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 되게 좋은 상황인데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자, 신탁 방식, 조합 방식